우리가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을 해가지고요,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와 같이 풀었습니다. 코시 K G 플러스 H 코시 KH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한 겁니다. 예, 얘는 어디서 왔냐? 연속 방정식에서 풀어왔다. 2차원만 제가 Y방향은 뺐습니다. Y방향 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가정이 쭉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렇게 끄집어냈으면은 얘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리적인 양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유속하고 압력이다. 왜? 어떤 방파제나 호환시설 같은 해안 구조물을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구조물이 바닷물로부터 어떤 하중을 받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속이 가해지는지, 그 유속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방파제 높이도 결정을 하고 방파제 상단 폭, 맨 위에 폭의 너비도 결정을 하고 방파제 재질은 어떻게 할 거고 방파제의 타입은, 형식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죽었다 깨나도 설계 안 시키죠. 그래도 방파제 날아가면 누가 책임져. 그 신문 봤잖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베트남 현장에서 삼성물산 그 항만공사 현장에서 방파제 공사하던 게 무너져가지고 13명인가가 죽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지. 13명 죽으면 우리나라도 더 난리 나야지.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못 사니까 조금 덜 난리가 난 거죠. 덜 난리가. 그래도 자국민 13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벨로시티 포텐셜을 정확하게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거 가기 전에 여기에서 쓰이는 요 K값, 파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성 중에 하나가 K값입니다. K값. 우리말로는 파의 수, 파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일본 사람들이 저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또 일본이 해안공학에 관해서는 뭐 미국하고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해안공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을 지대하게 많이 받는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또 해안공학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일본이 뭐 독도 우리 땅 이렇게 맨날 써도 우리는 그냥 말로만, 야 일본 공사 일로 와봐, 너 앞으로 그렇게 쓰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 죽여라. 못 죽이 가지. 다음에 또 그렇게 쓰지 뭐. 중국처럼 힘이 굉장히 세면 거기다가 그냥 전투기를 쭉 배치해 한 번만 넘어오기만 해 쏘아버린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전쟁하면 당연히 지금은 중국이 이기겠지만 예전엔 일본이 이겼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 아마 당할 거야. 남북통일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로 남북통일 못 되게 하겠죠.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 여 강변북로 알아요? 강변북로 있잖아. 저쪽 건너편 강남 쪽은 그걸 88 고속도로 그러잖아. 88도로. 이쪽은 강변북로인데 특히 요 구간, 요 성동경 건너서 요 지역을 뚝섬이라, 뚝으로 둘러싸인 섬. 그 강변북로는 일본 사람들이 쌓은 뚝입니다. 그 위에다가, 뚝 위에다가 도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태 쓰고 있잖아. 근데 이 K값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죠. 여기서 이제 K값이 도대체 뭐냐? 파도의 수다, 이게 웨이브 넘버. 웨이브 넘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누가 물칠을 하냐? 여기다 쉬했냐? 여기다 물칠을 해놔 누가? 참 희한한 애들이야. 앵귤러 프리퀀시. 야, 이 건물 짓는데 내 돈 들어가 있다. 어? 화장실에서 똥 넣고 안 내리고 그러면 나한테 혼나. 예, 앵귤러 프리퀀시 요 두 개가 중요한데, 이제 K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파이 나누기 L. 그러니까 한 파장 내에 파도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다음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T. 그래서 파도의 속도를 나타낼 때, 파도의 속도를 나타낼 때 파속이라고 그러는데, 파도의 속도를 날 때 L을 T로 나눠도 되고 오메가를 K로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K를 지배하는 거를 dispersion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 dispersion relationship은 그 kinet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하고 dynamic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을 합친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combined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 그 combined free surface boundary condition에다가 이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또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애들도 참 거길 유도를 다시 해보면 오메가 자승은 GK 하이퍼볼릭 탄젠트 KH 이런 식이 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했죠. 그래서 양변을 K 자승으로 나눠주면 K 자승 나누기 오메가 자승 K분의 G 하이퍼볼릭 탄젠트 KH가 된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집어넣어 주면 이건 C 자승이 되죠. 이거는 파도의 속도다. 파속이라고 얘기해요. 파도의 속도는 얘를 집어넣으면 2파이분의 L G 하이퍼볼릭 탄젠트 L분의 2파이 H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양변을 스퀘어 루트를 해주면은 2파이분의 G는 상수입니다. G는 중력가 속도니까 9.807 메타퍼세크의 자승 나누기 2파이 3.14 여기 L 하이퍼볼릭 탄젠트 L분의 H 물론 이 앞에 2파이가 있지만 2파이는 역시 또 상수 이거의 2분의 1승.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보면은 탄젠트 함수를 보면은 최대값이 얼마? 1. 최저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이 값은 크게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얘는 대략 L의 2분의 1승에 비례한다. L의 2분의 1승에. 즉 파도의 속도는 L, 즉 파장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다. 그러니까 L이 크면은 파도가 빨리 진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L이 작으면은 파도가 천천히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해변 위에서 서서 저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은 걔네들은 조그만 파도들입니다. 조그만 파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바람에 의해서 생성되는 파도. 그래서 풍파, 영어로는 윈드 웨이브라고 합니다. 윈드 웨이브. 그런 파도들은 주기가 짧아요. 주기가 짧으면 파장도 짧기 때문에 그런 파도들이 이동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작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파도 중에 하나, 큰 파도 중에 하나가 뭐? 지진해일, 쯔나미를 보면은 쯔나미의 파장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쯔나미 났을 때 누가 그 기어 올라가 가지고 그걸 재겠어.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그래서 막 수백 킬로 또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른다 파장이. 그러면 여기에 이 C가 굉장히 빠른 거죠. L의 2분의 여기서 100킬로 이렇게 막 가면 비례하는 거니까 단위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긴 파도가 더 빨리 진행을 한다. 그게 분산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이 식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합니다. 앞으로는 K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이 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하냐? 뉴턴-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럼 뉴턴-랩슨 메소드는 뭐냐? 뉴턴-랩슨 메소드는 뉴턴-랩슨 메소드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제가 기말고사 때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안공학을 해서 어떤 현대건설을 갔든지 아니면 뭐 세광종합기술단이라는 항만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데 취업이 됐다든지 뭐 그래서 맞닥뜨렸을 때 이제 항만 구조물을 설계할 때 또는 해안 구조물을 설계할 때 그 어떤 조건 하에서 설계를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일본이 여기 이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작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제주도도 이만하고 독도도 이만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커. 이게 그대로 왔다 그러면 이쯤은 갔어야 돼. 여기 방파제를 이제 지금 이제 동해항을 보면 동해항에다가 방파제하고 호환 시설을 새로 하는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어민들이 반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아마 할 겁니다. 3천억 원, 내년에 3천억 원, 그래서 6천억 원을 투자를 한대요. 그러면 동해항에다가 방파제를 하는데 이제 방파제를 어떤 방향으로 설치할 거고 얼마나 높이로 어떤 형식으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예전에 이런 일들을 해놨어요. 심해파, 우리나라를 쭉 둘러서 심해파, 심해라고 그러는 건 딥워터인데 여기서 딥워터라는 건 단순히 물이 깊다는 건 아니고 KH가 굉장히 크다. 그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심해 설계 조건인데 심해 설계 조건에 파를 줬는데 두 가지로 줬습니다. 하나는 50년 빈도, 또 하나는 100년 빈도. 이건 뭐냐면 50년에 한 번 오는 파도. 요거 하나는 저거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파도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로 하는 게 좋겠죠. 원래 토목 구조물을 할 때는 되게 이렇게 빈도 개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양강댐 가면은 소양강 댐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뭐 물이 없어가지고 얘 텅텅 비고 있는데 댐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떨 땐 물이 너무 많이 비가 와가지고 댐이 이렇게 오버플로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어스댐이다. 이게 흙으로 만든 댐이다. 이게 어스댐은 물이 오버플로 되면 댐으로서의 생명력이 거의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옆으로 뭘 하냐면 스필웨이를 해놓는 거예요. 스필웨이. 여러분들 세면대 여기 우리 세면대에 가면은 수도꼭지 바로 밑에 구멍 조그만 거 뚫어놓은 거 봤죠? 그게 바퀴벌레 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퀴벌레 살으라고. 그렇지? 그럼 왜 만들어 놨어? 물 넘치지 말라고가 아니라 물이 막 철철 얘처럼 무개념인 학생이 와가지고 수도꼭지를 확 풀어놓고 똥 넣고 그냥 갔다. 그럼 물이 철철 넘쳐서 제 강의실에도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물은 넘칠 때 그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하수도로 연결되게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버플로 안 되게. 그래서 오버플로 안 되게 이렇게 스필웨이를 해놓는데 이 스필웨이나 댐 구조물을 설계할 때도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홍수 이런 거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요. 원래 그런 식으로. 근데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세종대왕한테 전화 걸어야지. 세종대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르쳐 준다. 연락돼? 안 된다. 100년 기록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가. 그런 걸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확률. 지금은 20년까지밖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없다. 그거는 이제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100년을 만들고 200년을 만들 수 있다. 그건 이제 수문학에서.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한 10여 년 전서부터 설계 개념이 확 바뀌었어. 여러분들도 신문 지상에서 보면 게릴라성 호우 그런 말 들어봤어요? 게릴라가 원래 뭐냐? 군사용어잖아요. 군사용어. 정규전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온 건 다 정규 부대를 갔다 온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특수부대 출신들을 이제 하는 전쟁을 저는 특수 전문 요원이었어요. 방위 제대에서 5년 동안 국가에 달러를 벌어주느라고 휴전선도 넘나들고 휴전선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저 이라크도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런 게릴라적인 전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정상적인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호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요새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그러니까 가능 최대 강우량, 그걸 또 만들어내야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건 최대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소양강 댐도 기존에 스피로해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건 200년에 대해서 아마 설계해 놨을 거예요. 거기다가 비상요소를 하나씩 또 만들어요. 비상요소로. 마찬가지로 항만도 원래 최근에 저희가 이제 지진해를 해석을 할 때는 probable maximum 쓰나미에 대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은 100년이나 200년 통상 이렇게 합니다. 그럼 뭘 주냐 그러면 첫 번째 주는 조건이 파도의 높이를 준다. 세 가지를 줍니다. 세 가지. 파도의 높이.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3m 예를 들어서 줬다. 그러면 이게 여기 오면 동해 앞바다 오면 그래도 3m? 천만의 말씀. 그게 10m, 7m 이게 커집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파도의 높이가 커집니다. 파도의 높이를 주고 주기를 줍니다. 주기. 이 파도의 주기는 5초, 3초, 12초 뭐 이런 파도의 주기를 주고 마지막으로 파향. 파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파도가 불어가는 방향, 불어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방파제를 설계하라 그러는데 방파제 이렇게 설계하는데 파도가 가능하면 이 방파제 방향에서 수직을 이루면서 오게 하는 쪽에 방파제 방향을 결정하면 좋죠. 막기가 파도를 막아야지 배가 안전하니까. 근데 방파제를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파도의 평행 방향으로 하면 이거는 완전히 감사원 감사 때 죽어난다. 사표 낼 준비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파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심의 설계파를 주는데 이 주기는 원래 조금씩 변해요. 앵귤러 프리퀀시가 변해요. 얕은 바다로 오면서. 그런데 우리 미소 진폭파 이론, 즉 선형 이론에서는 주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기는 안 변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앞으로는 합니다. 그 주기가 안 변하니까 여기서 얘는 안 변한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는 일정하다. 9.807 메타파세크의 자승이고 H는 수심입니다. 아니 깊은 바다에서 수심이 얕은 바다로 오면 수심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H가 변하고 K는 오메가는 일정하니까 여기서 뭐가 변하냐면 파도의 수, 즉 웨이브 넘버인 K가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K를 계속 H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새로 구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거를 잠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거 거의 대부분 많이 끝납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얘가 일정하고 K만 변하니까 양변에다 H를 줘요. 오메가. 그렇지만 H는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가서 수심 재면 되니까. 수심 재면. 그 다음에 양변을 G로 나눠주면 양변에 H를 곱했으니까 여기도 KH가 하나 곱해줘야지. 이건 제가 그냥 구하려고 이렇게 구한 겁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KH 이렇게 된다. 그래서 KH를 묶어서 우리가 X라고 보자. X. 얘는 주어지는 값이다. 오메가 자승은 아까 설계 조건에 오메가가 주어지고, H는 주기가 주어지면 T가 주어지면 오메가는 2파이 나누기 T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가 주어진 꼴이잖아. 중력 가속도 주어지고. 그래서 얘 식을 다시 쓰면 이 값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이라 그랬을 때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치야, 이거 어떻게 풀어? 1 이퀄 X 곱하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X. 너 계산기로 한번 해봐. 계산기 있냐? 시완아 한번 풀어봐. 아이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는 풀릴 거예요. 공학용 계산기로는 푸는데 엄마가 가계부 쓸 때 왜 되게 좋아해? 엄마 안 계시니? 왜 이렇게 좋아해? 엄마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은가 봐. 얘가 아직 유치하네. 이제 보니까. 그런 일반용 계산기로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사실은 우리는 의미가 없고, 지금 계산됐잖아요. 얼마? 1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값만 유효한 겁니다. 제가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K 값을 구하는데 파도의 숫자는 마이너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2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정답을 구한 건 아니에요. 너 나한테 수치해석 듣지? 둘이 같이 듣냐? 그 뉴턴 랩슨 메소드 때 내가 설명했잖아. 그 1.2를 구한 거는 근사에, 정답이 아닌 근사에를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x 자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퀄 제로, 그럼 x는 1 중근을 갖는다. 이건 정답입니다. 정답. 요거는 근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엄마 가지고 있는 계산기까지는 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풀으라 그러면 풀을 수 있어요? 못 풉니다. 이거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못 구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근사적인 해법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이 numerical computation, 즉 수치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는 이미 뉴턴 랩슨 메소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 일종의 조그만 컴퓨터나 마찬가지죠. 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건데, 이게 1.2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게 안 나올 거다. 여기다 1.2를 집어넣어보면 한번 구해봐. 1.2 곱하기 하이퍼볼릭 탄젠트 1.2 해봐. 얼마 나오나? 소수점 첫째 자리는 맞을 거예요. 1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제 아마 저거는 계산기에 기계적인 오차가 고려되고 해서. 그래서 요런 거를 푸는 방법이 이제 저건데, 우리는 여기서는 제가 아마 저걸 이용했을 겁니다. 뉴턴 랩슨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치 해석 시간에 종종 인용을 하는데, 제가 1989년도 8월 12일 날 미국 도착하고 13일 날 제 지도 교수를 찾아갔더니 논문을 하나 주면서 얘를 해석해라 하는 프로그램을 짜오는 게 첫 번째 과제였어요. 저한테. 근데 내가 알 게 뭐야. 그때 뉴턴 랩슨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하는 프로그램을 딱 짜갔어요. 이렇게 꿍닥꿍닥 한 일주일 컴퓨터 계좌번호도 주고 그래서. 근데 아니다. 답을 하나만 구해갔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답을 여러 개 구할 수 있는 것도 해야지 된다. 그래서 또 꿍닥꿍닥 한 3달을 수업 들어가면서 뭐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됐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풀어보죠.
그 1 이퀄 x 하이퍼볼릭 탄젠트 x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림표를 그려보면 y1은 제 저쪽으로 이항하면 1 오버 x가 되고 y2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x가 된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 두 개의 곡선의 교차점이다. 우리가 fx 이퀄 x 자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우리가 이퀄 제로를 풀어라. 그러면 x는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잖아요. 1하고 2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하고 2라는 게 뭐야? 여기 1하고 2. 이 그림표하고 x점과의 교차점입니다. 교차점. 근데 왜 x는 x축하고 교차점을 얘기를 해요? 제가 얘는 이렇게 그림표를 y1, y2를 했는데 턱받치지 마. 엄마 일찍 돌아가셔. 지환아, 계산기 뺏어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왜 여기 x축과의 교차점을 하냐? 내가 묻는 의도 왜 1, 2를 구하는데 여기는 두 개의 그림표에 교차점을 구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1, 2를 하냐 그 말이야. 그렇지. 그걸 이제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 y2가 뭐야? y2가 0이다. 이거는 y1이라고 간주를 하고 y2는 0이다. 이게 뭐예요? x축이지, x축. 아니, 어떤 학생이 나한테 이걸 질문하더라고. 왜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하면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x축과의 교차점을 구합니까? x축은 이거는 y1이라고 보면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y2는 0이 그거하고 교차점입니다. 그게 x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 2가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그림표를 y1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값이 1입니다. 이거. 그래서 y는 1. 이걸 뭐라 그래?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점근선. 죽었다 깨어나도 만나요? 안 만나요? 달나라 100번 왔다 갔다 해도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도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지 되나?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을 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난다. 그래서 지금 시환이가 계산기 가지고 구한 거는 얘하고 얘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지금 파도를 얘기하니까 파도의 숫자가 마이너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파도가 0 그러면 그건 잔잔한 바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이거 하나다. 이거 하나. 근데 이제 이게 허수일 때, 복소수일 때도 사실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한번 나옵니다. KNH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아니고 그냥 탄젠트 KNH가 돼요. 야,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주기 함수인가요? 얘 주기가 얼마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 없습니다. 이게 주기가 없잖아요. 주기 함수라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처럼 일정한 주기가 되면 똑같은 그래프의 형태라든지 뭐 다른 물리적인 성질이 재현되는 것, 똑같이 반복되는 거를 주기 함수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는 주기 함수는 아니죠. 그에 비해서 탄젠트 함수는 어때요? 주기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얼마야? 탄젠트 함수의 주기. 파이. 사인 함수의 주기가 얼마야? 2파이. 예, 그렇습니다. 2파이 뒤에는 똑같은 성질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주기 함수가 된다. 이 함수가 주기 함수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원래 플러스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표를 하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답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수치해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수치 해석에서 제가 강의했던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바이섹션. 약 일종의 트라이얼 앤 에러, 즉 시행착오법인데 그 답이 있는 구간이 딱딱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제 지도 교수가 요거 할까 했더니 이것까지 해오라 그래서 또 이제 이걸 해보는데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제 책 찾아보면 이걸 구할까 뭐를 이용할까 막 여러 가지 하다 바이섹션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무하마드 이스칸다란이라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저보다는 어린데 거의 박사 끝날 때쯤 됐던 친구인데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바이섹션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그거는 이 구간이 설정되면 좋은데 이 구간은 설정된다. 이 구간이 1, 2라고 그러면 다음 구간은 얼마겠어요? 2 더하기 파이, 1 더하기 파이 이렇게 나오죠. 왜? 주기함수니까. 그래서 구간을 설정해서 좋다. 이렇게 답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는 제가 손으로 계산, 물론 이것도 손으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계산기는 그때 없었을 때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가 코딩을 해놔서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 가도 됩니다. 여기 아마 어디 어태치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를 계속 구하는 겁니다. K를 구하면 파장을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깊은 바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해안에다가 어떤 방파제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깊은 바다에서의 조건이 주기를 줬습니다. 이거는 주기가 12초인 파도고 파고는 5m다. 100년에 한 번 오는 파도다. 파양은 북서방향,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가지고 계산을 하냐 그러면 파도가 얕은 바다로 쭉 여행을 온다. 여행을 올 때 우리가 설계해서 방파제를 놓을 자리에서의 파도의 높이를 알아야지 된다. 그래야지 방파제 높이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냥 방파제 높이 대충 주먹 구구식으로 설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왜? 방파제 1m 건설 단가가 비싼 거는 4억 원까지 간대. 4억 원. 1km만 방파제 건설한다 그래도 4천억 원입니다. 4천억 원. 4억 달러.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게 설계를 잘못하면 안 돼요. 설계를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 높이, 방파제 형식 이런 거를 결정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계산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K 값을 계산을 해요. 수심이 계속 얕아지니까 그 K 값을 계산하면 결국 뭐가 또 계산되는 거나 마찬가지. K의 역수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파장. 그 파장이 계속 변한다. 얕은 바다로 오면은 일반적으로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계산을 해야지. 그러면 이런 거를 배워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동해안의 방파제 설계를 이렇게 해야지. 넌센스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한다. 이거는 리니어 시어리에 근거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선형 이론, 미소 진폭파 이론이고 현장에서는 파이나이트 앰플리튜드 웨이브 시어리, 즉 비선형 이론으로 설계를 합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는 80년대 초까지는 조금씩 써먹었고 미국은 70년대에 끝났고 우리는 후진국이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한 진폭파 이론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저 조건을 집어넣고 딱딱 그러면 저기 방파제 앞에서 파고가 나오고 주기가 나오고 파장이 나오고 이렇게 다 계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이런 큰 건설회사 항만 쪽 설계 파트가 있는 데는 많지는 않지만 현대건설이 이제 그런 거 하는데 마이크 시리즈라는 소프트웨어를 주로 쓴다.
마이크 시리즈. 뭐 약자일 거예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안 봐서 몰라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거는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이 풀 패키지가 비싸요. 회사에서 사면 한 3억 원 막 이렇게 간대요. 제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하여간 흔히 많이 쓰고 이걸 가지고 덴마크 공과대학이 해안공학이 좀 잘해요.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이 공통점들이 해안 재해가 많은 나라들입니다. 해안에 재해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라는 의미가 네덜란드 영어로 네덜 이게 언더다 언더 아래의 땅 얕은 땅이니까 뭐보다 얕다고 그러겠어요. 바다의 높이보다 땅이 낮다 그 말. 그러니까 해양공학을 잘 발달시켜야지 저기를 바닷물이 안 들어오게 먹고 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델프트 공과대학 그런 데가 해양공학을 잘합니다. 덴마크도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해를 접하고 있다. 거기다가 조상이 누구야 또? 덴마크 조상, 옛날 조상이 뭐 했어? 바이킹, 해적질하고 먹고 살았대. 해적질. 해적을 하려고 그러면 빠른 배를 끌고 다니. 빠른 배. 내 배하고 우리가 가서 뺏으려고 그러는 물건을 뺏으려고 그러는 배하고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지구를 맨날 빙글빙글 돌아다니기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 배보다 내 배가 빨라야지. 그러니까 항해술이 이렇게 발달했고 배를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했고 덴마크가 또 잘해. 미국은 다 잘해.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링은 다 잘해요. 그래서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럼 뭐하러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 시어리를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백무가루 손에 묻혀가면서 이거를 알아야지 파이나이트 앰플리튜드 웨이브 시어리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 때 그냥 미소 진폭파 이론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항만 현장 가면 뭐 옛날에 그런 거 들었어요. 뭐 장파가 어떻고 단파가 어떻고 파수는 뭐고 뭐 이런 거 그 가서 얘기에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끼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설계 못해요. 이거 가지고 설계하면 여러분들 감사원에 백발백중 다 걸린다. 여기 뉴턴 랩슨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 나한테 수치 해석 들은 사람 손 들어봐. 너는 뭐 했냐? 기계공학과 가서라도 수치 해석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 손 들어봐. 4학년이니까 뭐 지금 수치 해석 들을 일은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 과에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뭐라 그랬어? 수치 해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가 제일 중요해? 공업수학. 두 번째 수치 해석. 세 번째 해안공학.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대림산업이 금년에 동남아시아에 1조 1천억 원 공사를 땄다. 4,700억짜리 뭘 따? 해상교량. 무슨 교량? 바다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다. 바다 위에다 다리를 놔야지 40 몇 킬로가 가지. 20 몇 킬로가 갈 수 있고. 육지에다 놔가지고 뭘 그게 고가도로지 교량이라고 그러지 않나. 서해대교 바다 위를 지나가. 바다 위를. 요새는 또 이수신 대교 그러니까 뭐 또 장보고 대교를 놓는데요. 완도를 얻다가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요새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육지를 전부 육지하고 섬하고 연결해버려 그냥. 뭐 돈도 많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돈 좀 쓰면 여러분들 일거리 생기고 좋지 뭘. 그래서 그거 나머지 7,100억짜리 그거 뭐? 항만공사. 그래서 항만이 되게 중요합니다. 공사는. 또 다른 지분법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지성 전 LH공사 전 현대건설 사장님이 여기 오셔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알무사이브 화력발전소 현장을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현장입니다. 알무사이브 이라크에 있는 이라크. 지난번에 EBS 텔레비전을 보니까 일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요일 날인 것 같은데 바빌론 유적이 나오더라고요. 이라크가 옛날 바빌론 유적. 여러분들 바빌론 유수라고 알아요? 그런 거 얘기 들어봤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지저스 크라이스트,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 또 아니 니네 성당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녀 어디 전부 그러면 무당 믿냐? 아니 여학생들 교회도 안 다니고 성당도 안 다녀? 그런데 가야지. 혹시 하나 낚을 수 있지. 낚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기 왕 하나가 중동 지역을 평정을 할 때 유태인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태인들을 강제로 끌고 왔다. 노예로 써먹으려고. 이스라엘 민족이 좀 불쌍하잖아요. 예전에 어디 한번 또 끌려갔어. 이집트. 출애굽, 애굽. 옛날에 이집트를 애굽이라 애굽.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그냥 이집트에서 빠져나온다. 모세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빌론 유적이 있는데 제가 있던 현장이 바로 옆이야. 내가 그래서 바빌론 유적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이게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저는 예산만 했는데 한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예산, 돈만 관리하는 걸 했는데 이 중에 포션을 보면 대개 30% 내외는 토목 포션이에요. 토목이 뭘 해주냐? 여기 플랜트 현장이잖아요. 화력발전소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프로세싱을 이렇게 담당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화학공학과 출신 애들이 주로 해요. 화공과 애들이. 그래서 플랜트에 가면 화공 파트가 꼭 있습니다. 얘네들은 여기는 요런 장치, 여기는 요런 장치, 여기는 무슨 장치 이런 거를 놓는 그런 거를 해요. 화학공학과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토목이 딱 가서 뭘 해? 바닥을 따라 평평하게 해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기계를 갖다 놓지. 근데 기계를 갖다 놓으려 그러면 파운데이션, 즉 기초 구조물이 있어야지 돼. 그걸 누가 해줘? 토목에서 해주는 거야. 토목에서. 길 닦고 맨 마지막에 이제 포장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해야지 되려 그러면 전부 토목이. 그다음에 건축도 또 들어가요. 왜? 집 져줘야지 되니까. 전기도 들어간다. 왜? 전기를 쭉 해줘요. 기계공학과도 들어간다. 기계를 전부 연결하고 파이프를 연결해줘야지. 전기공학과도 또 여기 화력 발전소니. 모든 플랜트 현장이 그렇습니다. 종합 현장이에요. 플랜트 현장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은 집중돼 있어서 좋아해요. 왜? 한 곳에 다 집중돼 있으니까 복지 시설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목 건설회사 갔는데 어느 현장 갈라 이렇게 절대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개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는데 제일 나쁜 현장 제가 강력하게 만약에 말리고 싶다 그러면 제 1순위가 뭐? 도로 현장은 절대로 가지 않는 게 좋다. 왜? 복지 시설이 안 좋아. 일단 복지 시설이. 도로 현장 보세요. 고속도로를 200km를 논다. 저기 여기서 멀리 떨어진 데 있잖아. 그럼 간이 숙소, 간이 식당 전부 퍼머넌트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먹고 자는 게 부실해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일이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고속도로 현장 가래요. 쿠웨이트에 그러면 일단 보험 되게 큰 거 들어놓고 가서 효도라도 한번 하세요. 예? 등록금 뽑게. 제 고등학교 5년 선배고 여기 토목공학과 72학번인데 김지용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현대건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요르단하고 이라크하고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UC 고속도로 현장이라고 현대건설에서 제일 나쁜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갔다가 밥 먹으러 오다가 차 타고 오다가 그레이더하고
충돌을 해서 현장에서 즉사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그러니까 플랜트 현장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 30%는 토목사업본부 가져가. 건축이 20%면 이건 건축사업본부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이걸 전부 플랜트 사업본부장이 다 가져. 그리고 토목직을 이렇게 받아. 자기네가 파견 받아요. 그러니까 토목본부장 입장에서는 별로 해피하지가 않죠. 그래서 현대건설 이걸 다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토목건축에서 하도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 나누는 게 정상입니다. 그 플랜트 현장 보면은 손해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되는데 토목 쪽에서 여기다가 파운데이션 콘크리트를 쳐줘야 되는데 기계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도면이 없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를 못해요 우리나라가. 예, 못합니다. 수준들이 낮아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그 GS 건설이 플랜트에서 손해를 보는 게 이렇게 되면 공기를 못 맞추고 공기를 못 맞추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몇만 달러 또는 몇십만 달러씩 페널티를 물게 돼요. 왜냐면 얘네는 기계를 빨리 돌려야지 돈을 버는데 이놈들이 시공을 안 해주니까 못 해주니까 그 돈 물어내고 있다. 돈 물어내.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숨은 아이템들을 못 찾아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만은 왜 중요하냐. 이 알무사이브에도 인테이크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필요해요. 물이. 발전소는 모든 발전. 그러니까 강가에 있고. 화력발전소 뭐를 가지고 연료로 해? 석유. 그러니까 원유가 필요하고 아니면 석탄이 필요하고 아니면 LNG가 필요하고 그 LNG 자기네 물론 이라크는 자기네 나라가 나요. 그렇지만 이걸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도 평택 화력 이런 거 보면 당진 화력 영종도에 또 화력발전소 현대건설이 시공한 거 있어요. 거기 시공할 때 현대건설 직원들 동네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고 그랬대요. 우리 동네에다가 부실한 거지. 아니 저거 혐오 시설 짓는다. 니들도 좀 태권도도 좀 배우고 그래. 다 어디야? 항구죠. 항구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또 항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을 쭉 나열해 놨습니다. 뉴튼 랩슨 메소드다. 제가 재방송 안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프로그램 짜놨어요.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은 코딩을 해서 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벨로시티 포텐셜을 이용해서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velocity field of water particle. 여기서 저 수리학이나 유체역학에서는 water particle 그런 말을 안 썼네. water particle이 번역하면 무슨 말이야? 물입자, 물의 입자다. 물덩어리. 아니 근데 여태까지 수리학에서나 유체역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안 쓰다가 왜 갑자기 워터 파티클이라는 말을 쓰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헷갈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잔잔해. 이렇게 물을 표시할 때는요 역삼각형을 하나 그어주고 수면 위에다가 밑에다 이렇게 작대기 조그맣게 3개 그어주면 이게 수면을 표시하는 거예요. 수면. 그 다음에 육지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이름 대게 땅을 표시하는 거. 전통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닷물이 있다. 바닷물이 여기 고래도 한 마리 있고 조그만 감을 치는 민물 생선이지. 뭐 광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광어회 좋아해? 광어도 이렇게 한 마리 있다. 얘네들이 죽었어. 얼었어 여기서 안 움직여. 바람도 안 불어. 가만히 있으면 바닷물이 정지돼 있다. 그럼 빨리 가서 고래 잡아오면 여러분들 돈 벌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근데 만약에 이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고래가 움직이면 고래 지느러미에 의해서 물결이 생긴다. 여러분들 배를 타고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 양옆으로 뭐가 생겨요? 배 뒤쪽으로 파도가 생긴다. 그걸 항주파라 그래. 배가 지나가면서 생기는 파도. 그래서 항주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물이 움직인다. 이 물이 물론 이제 파도도 조그맣게 했지만 생긴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예고, 여기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보죠.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 바람에 의해서 생긴 파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꼭 바람에 의해서 안 생겨도 돼요. 다른 거에 의해서 생겨도 돼요. 지진해 같은 것도 있어요.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파도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이 파도가 이동하는 속도를 파도의 속도, 그래서 파속, 웨이브 스피드, 웨이브 벨러시티, 뭐 여러 용어 쓰는데 웨이브 또는 페이즈 벨러시티라 그래요. 페이즈 스피드. 참 스피드. 원래 스피드라는 말은 속력. 그래서 쟤는 스케일러 퀀티티입니다. 스칼라가 아니고 이거는 스케일러. 예, 이렇게 봐요. 스케일러 퀀티티. 벨러시티는 벡터인데 뭐 그냥 혼용해서 쓰니까. 왜 페이즈 스피드라 그러냐면 아까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 양변에서 k를 끄집어내면은 사인 kx 마이너스 k분의 오메가 t, 그래서 이게 c가 되기 때문에 이 페이즈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페이즈 스피드다. 여하튼 파도가 들어오면은 파도가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그 파도가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파도에 의해서 밑에 있는 바닷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바닷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이 파도가 움직이는 속도하고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다르더라.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이는 속도를 서술하기 위해서 velocity of water particle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파도의 움직이는 속도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오케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시냐? 여기까지만 하죠. 제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